금융시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금융의 개념부터 알아야 되는데 금융 되게 많이 들어봤죠. 금융의 정확한 개념은 뭐냐면 자금의 공급자에게서 자금의 수요자에게 이 자금 돈이거든요. 이 돈이 융통되는 것을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의 공급자에게서 자금의 수요자에게 돈이 흘러가는 것을 금융이라고 해요. 금융. 자금이 흘러간다. 자금이 융통된다. 그래서 금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자금이 돈이라고 했죠. 이 돈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돈 여윳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좀 어디다가 맡기고 싶다. 맡겨서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금의 공급자고요. 이 자금의 수요자는 뭐냐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든 뭐 회사를 차리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 돈으로 뭐 다른 어떤 사업을 벌이려고 하든지 이렇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자금의 수요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돈을 이렇게 돈을 막 돈이 많아서 이 돈을 쓰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금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이 뭔지 알겠죠? 금융은 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모든 뭐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금융시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잘 봐. 금융시장은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으로 또 다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직접 금융시장은 말 그대로 직접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연결되는 게 직접 금융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 돈 있는데 어디다가 투자해야지 해가지고 수요자한테 직접 이 시장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 그러니까 증권회사나 투자신탁회사는 그러니까 이름부터 이 증권회사 그러니까 이 회사의 어떤 투자하려는 뭐 채권이나 주식을 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회사, 이 공급자가 나 이 회사 주식 살래, 이 회사 채권 살래, 이게 증권회사거든요. 투자신탁회사도 나 여기다가 투자할래, 이게 투자신탁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이렇게 연결이 가능한 게 직접 금융시장이에요. 그런데 간접 금융시장은 뭐냐면 분명히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는데 서로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봐봐.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지만 이 공급자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길 때는 그냥 은행에 자기가 있는 돈이 뭐 많고 하니까 이자 받으려고 은행에 돈을 맡긴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은행은 그냥 가만히 창고에 돈 넣어놓고 이자를 주거나 하는 그런 곳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다른데 대출해 주거나 다른데 투자하면서 이 은행들이 다른데 대출하거나 다른데 투자해서 돈을 불려서 그 돈으로 이자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공급자는 이 은행에 그냥 돈을 공급했을 뿐인데 이 은행은 그 공급자의 돈으로 공급자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곳을 다른 수요자에게 돈을 흘려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간접금융시장이에요. 보험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공급자는 이 보험회사에 보험 상품에 가입하려고 돈을 계속 돈을 내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것과 상관없이 이 보험회사도요, 사실은 그런 보험 상품으로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쌓인 돈으로 다른데 투자하면서 그 이윤을 만들어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행과 같이 간접 금융시장에 속합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 자, 그러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증권회사나 은행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하는 기관을 금융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융기관은 여러 기능들을 하겠죠. 뭐 거래 비용을 감소시킨다거나 왜냐면은 이 공급자가 수요자를 직접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는 그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거나 아니면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그쵸. 그런 상황에서 거래의 어떤 안정성을 확보한다. 위험을 축소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겠죠. 금융기관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올바른 금융 거래를 해야 되는데 요새 뭐 알다시피 전자금융 거래가 많아지면서 금융 사기가 엄청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금융 상품 거래의 어떤 약관들이 되게 전문적인 용어로 돼 있어가지고 소비자들이 자기가 어떤 상품에 가입하고도 이게 어떤 약속들을 하면서 내가 돈을 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자기 얼마나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함부로 돈을 맡기지 말고 항상 능동적인 자세로 금융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습관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련 분쟁이 생겼거나 금융 관련 분쟁이 생겼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내가 너무 심하게 이것은 좀 억울한 경우가 생겼거나 했을 때는 금융 소비자 보호처 등에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예금자 보호제도와 같은 어떤 제도, 금융제도의 활용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저축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저축은 그냥 은행에 예금하는 게 저축의 전부가 아니고요. 정확한 명칭은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이 저축입니다. 그러면 이 수입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 그러니까 번 돈을 소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번 돈과 빌린 돈을 합해서 수입이라고 해요. 근데 우린 대부분 뭐 우리가 돈을 매번 빌리면서 살진 않으니까 수입의 대부분은 소득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번 돈. 그러니까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모든 나머지가 다 저축인 거죠. 현금으로 그냥 남아있으면 그냥 그 사람은 현금으로 저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은행에 맡겼거나 채권으로 투자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저축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축과 투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이 투자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뭐냐면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일단 수입은 선생님이 아까 뭐랬어요? 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입을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이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소득은 크게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경상소득은 또다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로소득은 근로, 일해서 번 돈, 그게 근로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죠. 당연히 우리 대부분의 소득, 맞죠? 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이 뭐 대부분이 다 근로소득이겠죠. 그래서 사업소득은 말 그대로 사업해서 번 돈,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가 사업을 경영해서 번 돈을 사업소득이라고 해요. 재산소득은 말 그대로 재산으로 번 돈, 어떻게? 재산, 뭐예요? 토지, 자본, 건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재산을 이용해서 얻어들인 모든 이익을 재산소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본, 그러니까 돈을 어디 맡겨서 벌어들인 소득. 주식에 대한 배당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토지, 뭐 이렇게 임대료 이런 것들이 다 재산소득이에요. 이전 소득은 뭐냐면 이전 소득 많이 들어봤지? 뭐 할 때 들었지? 경상수지 할 때 들었죠. 이전 소득은 말 그대로 어떤 대가 없이 그냥 무상으로 얻는 소득을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데 매달 뭐 용돈을 받거나 아니면 매달 나라에서 연금을 받거나 뭐 기초노령 연금을 받거나 기초연금을 받거나 이렇게 매달 돈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돈이 들어오는 과정들을 이전소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 경상소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 일정하게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경상소득이라고 그러고요. 비경상소득은 뭘 이야기하냐면 경품이나 복권 당첨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경조금이 뭐냐면 결혼했을 때 사람들이 막 축의금 같은 거 주잖아. 그런 돈이라든지 아니면 상이 났을 때 그 부조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경조금이에요. 이렇게 비정기적이고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경상소득이라고 이야기해요.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의 종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출. 자, 지출은 또 크게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이라는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소비 지출은 그러니까 생계 유지나 생활에 필요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사입거나 사 먹거나 아니면 쓰거나 뭐 교통 뭐 타거나 아니면은 교육을 학원 다니거나 이렇게 한 모든 돈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면서 썼던 재화나 서비스를 위해서 쓴 돈이잖아요. 그런 게 다 소비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소비해서 쓰는 돈인 거죠. 그런데 비소비 지출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생활을 위해서 활동을 위해서 쓴 돈이 아니라 세금, 보험료, 대출이자 그러니까 흔히들 엄마들이 말하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그냥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게 뭐냐면 이제 세금, 보험료, 대출이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소비 지출이라고 말합니다. 개념 구별합시다. 자, 그리고 이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가 저축이라고 그랬죠? 이 저축은 이제 수입에서 지출을 뺀 개념인데 이 투자는 뭐냐면요. 저축이 결국에는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서 그 남은 돈들을 다양한 형태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자산이 아니면 개인의 재산이야. 자,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을 텐데 투자는요, 실제로 가치 증식, 뭔가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현금을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 등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오늘 100만 원이 남았네. 그럼 이 100만 원을 어떻게 한다? 예금, 은행에 넣거나 이것도 사실 투자예요. 그리고 내가 이 100만 원을 주식을 사거나 이것도 투자고요. 내가 이 100만 원으로 금을 사거나 이것도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금을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으로 전환하는 활동을 투자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투기는 뭐냐? 투기는 뭐냐면요. 이러한 투자 행위가 너무 심하게 과열되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높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과도한 목적으로, 과도한 이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뭔가 단타로 이렇게 이렇게 뭔가를 사재끼는 경우 이런 것들을 투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투자와 투기는 한 끗 차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뭔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과도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뭔가 조금 이제 위험 부담 심하게 안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 그런 것들을 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신용 이 시점에서 우리 이제 신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신용은 뭐냐면 미래의 정해진 시점에 뭔가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고 뭔가 지금 현재 상품을 이용하거나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신용카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당장 은행에 돈 한 푼도 없어도 그냥 끄면 바로 뭔가 살 수 있고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어요. 그쵸? 왜? 대신에 다음에 카드값을 갚아야 되는 날까지만 돈을 넣어주면은 아무 일 없이 그냥 계속해서 이 돈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신용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채무 부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용도가 높다라는 것은 이 채무 부담 능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신용도가 낮으면 신용카드 발급도 안 되고 굉장히 어떤 금융기관을 이용하기가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은행에서도 돈을 안 빌려주고요. 보험회사와 같은 제2금융권에서 돈을 잘 안 빌려줄 정도로 신용도가 이제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른 됐을 때도. 절대로 함부로 연체를 하거나 돈을 안 갚거나 그러니까 은행에 돈 빌려놓고 안 갚거나 맨날 카드값 연체하거나 이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취직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취업할 때도. 그래서 신용관리를 하는 것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산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산 관리. 개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건데, 자산은 크게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책
이런 학습지 보면서 같이 하고 있죠. 자, 금융자산은 뭐냐면 어떤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실물 자산은 실제로 부동산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실물, 자원이나 이런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실물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항상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 이렇게 자산을 관리할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원칙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산관리의 원칙 세 가지가 첫 번째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이에요. 안정성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진 이 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정도를 안전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고 안전하게 그 원금이 보호될 수 있는 것. 그쵸? 그런데 사실 어떤 금융상품이든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이제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투자 위험 요소가 이제 많을수록 안전성이 낮겠죠. 주식과 같이. 그쵸? 그리고 이제 수익성은 뭐냐면 우리가 투자한 금융상품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 정도가 수익성이거든요. 수익성만 이제 고려하면 또 반대로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높아져요. 그래서 안정성과 수익성은 항상 반비례다. 안정성이 높으면 수익성은 낮고, 수익성이 높으면 안정성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동성 뭐냐면 현금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가진 금융자산들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정도가 유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예금이나 채권이나 주식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현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언제든지 내가 나 저거 사 먹고 싶다. 근데 이거 당장 현금으로 뽑고 인출하고 싶다. 그랬을 때 언제든지 인출 가능한 것. 이것을 유동성이라고 하고, 바꿀 환을 써서 환금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산을 관리할 때 내가 금융자산으로 관리할지 실물자산으로 관리할지 고려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섞어서 분산 투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결국 금융상품을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우리가 어느 곳에 적절하게 분배해서 나누어서 배분할지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융상품의 특징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다른 말로 포트폴리오 투자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이런 상품, 저런 상품, 이런 상품, 그런 상품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모아서 이것들을 포트폴리오라고 하거든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 우리 통합사회 할 때 배웠죠. 결국 뭐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만 다 몰빵시키면 한번 자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계란 다 깨지지? 그래서 이 바구니, 저 바구니, 이 바구니 나누어 이렇게 담아서 가지고 다니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분산 투자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알아야 되면 이자율부터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율은 뭐냐면 이자는 빌려 쓴 돈에 대한 대가를 이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100만 원을 빌린다 치면 누군가가 쓸 수 있는 100만 원을 우리가 지금 당장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못 쓰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시간을 우리가 쓴 그 돈, 이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은 그 100만 원을 못 썼고 우리한테 이렇게 양보했던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자라는 거지. 그럼 이자율은 뭐냐면 빌려준 그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5%다. 그러면 100만 원을 빌렸으면 105만 원으로 갚는 것. 이게 이제 이자율이 개념인 거죠. 자, 이자율을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하려면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을 알아야 돼요. 잘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이제 명목 이자율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5%, 10%, 이자 10%,
뭐 이자 3% 이런 게 명목 이자율이거든요. 실질 이자율은 뭐냐면 이건 거지. 예를 들어서 너희가 이제 친구한테 엄청 갖고 싶었던 아주 명품 신발 100만 원짜리를 사려고 하다가 친구가 급하다 그래서 100만 원을 빌려줬지. 그런데 친구가 내가 이거 한 3달만 쓰고 105만 원으로 갚을게.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괜찮네. 3개월 빌려주고 나중에 갚으면 난 신발도 사고 치킨도 2마리 사 먹을 수 있겠네. 그래? 하고 이제 빌려준 거지. 그런데 3개월 사이에 만약에 물가가 7%가 오른 거지. 그래서 분명히 내가 사고 싶어 했던 분명히 100만 원 했던 그 신발이 물가가 7%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107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친구는 105만 원으로 갚기로 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오히려 손해를 본 거죠. 돈을 빌려줘 놓고. 왜? 이제 그 신발을 원래는 100만 원에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5만 원을 받아도 2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을 우리는 항상 고려해야 돼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지. 그렇죠? 물가가 7%, 그러니까 원래 5%로 내가 이자율을 받기로 했는데 물가가 7% 올랐으면은 마이너스 2%가 실질 이자율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 이제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자를 요만큼만 받으면 이만큼은 이제 손해보고 돈을 빌려주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를 계산하는 이자 계산법에 단리와 복리가 있는데 이거 수학 시간에 배운 적 있죠. 단리는 뭐냐면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단리라고 하고요. 복리는 뭐냐면 원금이 아니라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계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리 5% 이러면은 단리 5%로 내가 3년 빌렸어. 그러면은 이제 원금을 100만 원에 단위 5%면은 그 원금에 대해서만 100만 원에 대해서만 계속 이제 5%의 이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리는 뭐냐면 100만 원의 5%를 계산했다가 이 105만 원의 또 5%를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더해진 또 그 돈의 5%를 계산하는 게 이제 복리인 거죠. 그러니까 단리에 비해서 복리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죠. 7위 법칙이라는 게 이제 책에 나오는데 7위 법칙이 뭐냐면 수익률에서 그러니까 70이 나누기 수익률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3%다. 수익률이 3%다. 그러면은 70이 나누기 3 하면 뭐예요? 3, 2, 6에 3, 4, 20, 예를 들어서, 24년이 지나면 자산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7위 법칙이라고 해요. 만약에 6%다, 수익률이 6%다, 그럼 70이 나누기 6을 하면은 자산은 언제쯤 내 자산이 2배가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으로 6%의 복리를 받으면서 어디에 은행에 맡겼다. 그러면 언제쯤 2억이 되냐? 이걸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니까 70이 나누기 6 하니까 12. 12년만 있으면 1억이 2억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게 바로 7위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금융자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금융자산은 뭐냐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거래되는 자산을 금융자산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금융자산은 크게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금은 또 크게 요구불 예금이란 저축성 예금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요구불 예금은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찾을 수 있는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고 저축성 예금은 약속을 하는 거지 은행에다가 내가 이거 1,000만 원을 은행에다가 3년 동안 맡길게요. 이자 좀 많이 주세요. 이게 저축성 예금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요구불 예금은 언제든지 내가 은행에
넣어놓고 또 빼고 싶으면 언제든지 뺄 수 있어.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맡긴 돈으로 대출하고 이렇게 투자를 다른 데다가 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이 사람이 빼갈 수 있다라면 은행 입장에서 별로 반갑지 않겠죠. 그래서 요구불 예금은 상대적으로 이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축성 예금은 대신에 은행들이 좋아하겠죠. 왜냐면 3년 동안 얘는 안 빼가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3년 동안 이 돈을 맡기기로 한 거. 아니면은 예를 들어 적금 같은 거 있잖아요. 걔는 어쨌든 적금이 해약되기 전까지 계속 차곡차곡 모으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이제 은행에서 좀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축성 예금은 요구불 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더 좀 높은 경우가 많아요. 자, 예금의 특징은 알다시피 안전성은 높고 수익성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안정성이 높고 이율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뭐 2%, 3% 요새는 뭐 1,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식의 개념은 뭐냐면 주식 개념은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죠.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이게 뭐냐 하면 결국 뭐냐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말은 내가 그만큼 그 회사의 주인된 권리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내 돈을 투자한 거죠. 그 회사의 흥망성쇠에 내 돈을 그냥 투자한 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거기에 주식을 많이 샀잖아. 그럼 배당금도 많이 받는 거지. 배당금은 뭐다? 그 회사가 수익을 냈을 때 그 수익의 일부를 주식을 산 사람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주식을 많이 산 사람들은 이제 대주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식은 말 그대로 그 회사에 내가 그 회사에 일부의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나의 투자금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은 낮죠. 하지만 회사가 엄청 잘 성장하면은 그 주식도 이렇게 주식도 오르고 나의 배당금도 오르겠죠. 그래서 수익성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원금 보장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안정성이 낮지만 수익성은 높은 게 주식이죠. 채권은 뭐냐면 국가나 공공기관이나 회사가 이 자금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차용증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은 말 그대로 우리가 돈 있는 사람이 이 회사나 국가나 공공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채권이에요, 채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권이라는 건 이런 거지. 내가 이 채권이 있으면은 이 국가의 국채를 내가 만약에 샀다. 근데 국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7년 뒤에 뭐 10%로 돌려줌. 이런 채권 산 거지. 그러니까 1억짜리인데 7년 뒤에 10%. 그럼 이 1억짜리 채권을요. 1억을 주고 이 종이 채권 사가지고 7년 동안 잘 갖고 있으면 1억 1천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은 잘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금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좀 높아요. 그런데 주식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낮지만 또 그 안정성은 주식에 비해서 또 높겠죠. 왜냐면은 7년 뒤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채권은 약간 예금과 주식의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채권 기간이 공신력 있고 저 회사가 절대 망하지 않을 회사 같을 경우에는 찾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면은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채권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거든. 그러면은 찾는 사람이 많다는 말은 수요가 많아지지.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익이 그 채권을 사봤자 이익이 별로 안 남는다는 거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펀드는 뭐냐면, 펀드는 수수료를 내고, 그러니까
그 전문기관에 수수료를 내고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이런 데 투자하세요 하고 전문기관에 나의 자금을 맡기는 것을 펀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그냥 조금 나의 돈을 맡기다 보니까 주식보다는 수익성이 낮을 수는 있어. 왜냐면은 펀드 수수료를 줘야 되거든요. 전문기관인 맡기는 대신에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수익성은 낮을 수밖에 없지만 아무래도 내가 직접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막 투자하는 것보다 안정성이 높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펀드도 주식처럼 원금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펀드도요. 그런 이제 약관을 잘 읽어보면은 내가 펀드에 뭐 30만 원을 이렇게 매달 펀드로 넣고 있어도 나중에 뭐 원금 보장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은 뭐냐면 보험이나 연금 배웠죠. 가입자들이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서 어떤 기금을 만들고 그 상황이 되면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험이라고 그래요. 보험 많이 들어봤죠? 띠링띠링 뭐 상해보험 같은 거 아니면은 의료보험, 뭐 또 여러 이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미리 돈을 좀 지불하고 실제로 그런 위험이 닥쳤을 때 그 돈을 지급받는 것을 보험이라고 한다는 거지. 연금은 뭐냐면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소득의 일부를 계속해서 이제 붓고 있다가 나중에 60세면 60세, 65세면 65세 이렇게 약속한 기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거의 죽을 때까지거든요. 지속적으로 이제 뭐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 혹은 뭐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연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금은 미리 노후 생활에 일정 금액을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 내가 돈을 못 벌 때 65세 이상이 되면 매달 뭐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정해진 돈을 받기 위해서 젊었을 때 미리 돈을 부어 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잖아요. 은행에서, 뭐 증권회사에서, 그쵸? 이런 것들 다, 뭐 보험회사에서 다 이런 것들이 다 금융자산에 속합니다. 그리고 실물 자산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부동산이나 지하자원이나 귀금속이나 자동차 등 실물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자산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부채라는 개념은 뭐냐면 카드값과 같이 무조건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돈, 이것을 단기부채라고 하고 만기가 1년 이상 남은 돈을 장기부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자산과 부채와 소득을 잘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 계획성 있게 돈을 지출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어떻게 계획성 있게 살 수 있냐? 그게 바로 이제 생애 주기와 생애 곡선이에요. 너무 지겹지 얘들아. 다 끝나간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다 끝나간다. 진짜 5분 안에 끝낼게 약속. 자, 보세요. 생애 주기는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삶의 특징들을 단계로 나타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그 어린아이 때는 어차피 소득이 없으니까 안 나오고 있다가 결혼 준비 20대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보통 잘 표로 나오거든요. 이제 이게 수입 곡선이잖아. 얘는 이때부터 수입을 내기 시작해. 이전에는 어떻게 했니? 수입을 낸 적이 없겠지. 얘는 그냥 이제 지출만 쭉 하면서 살았겠죠. 그렇게 지출만 하고 수입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지출은 이제 부모님 돈을 이제 야금야금 쓴 거지. 그러다가 이렇게 돈을 쭉 벌고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지출은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돈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수입보다 지출이 작죠. 아무래도 이 부분이 바로 이 저축, 그러니까 남는 돈인 거지. 그래서 이때 이 남는 돈을 어떻게 투자하고 관리하냐에 따라서 뒤에 이 이유, 그러니까 경제적인 정년이 뭐예요? 이 시기가 뭐냐면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는 시기를 경제적 정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 지출이 이렇게 많아질 때 여기에서 잘 관리했던 돈을 이제 여기에 땜빵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거죠. 이거를 조금 우리가 눈에 잘 보이는 표로 이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잘 봐. 자, 이거 보면은 이거예요. 자, 유소년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엄마 돈 쓰고 사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해요. 뭐 초봉은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시작하겠죠. 이러다가 어느 수준이 되면은 소득이 쓰는 돈보다 훨씬 이제 많아지는 순간들이 오겠죠. 그 이 시기에 뭐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비보다 소득이 큰 이 시기에, 자, 이 시기에 열심히 저축을 해야 되겠죠. 자산 관리를 하고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 시기가 뭐라 그랬어요? 자, 이 시기의 수입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서 이 경제적인 정년이 끝났을 때의 그 노년기를 잘 우리가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시기가 경제적인 정년이에요. 이 시기가 뭐라고? 경제적인 정년. 경제적인 정년이 뭐라고? 소득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돈을 벌다가 소득이 소비보다 다시 작아지는 시점, 이 시작점, 이게 경제적 정년이에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알겠죠? 이 시기에 돈을 잘 관리해서 이 경제적 정년 이후의 삶을 어떻게 조금 풍요롭게 보낼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끝났어요. 진짜 수업 끝났어요. 너무 지겨웠지? 듣는다고. 고생했어요. 학교에서 봐요. 안녕.